이게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니냐. 500조 되는 부채라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헝다에 대한 희망을 버렸구나. 지금 주식시장도 최저점, 중국 경제가 1% 넘게 지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은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어바인 대학교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 안유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헝다입니다. 헝다는 2021년부터 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요. 청산 홍콩 거래소에 중국 헝다가 상장했어요. 그래서 사실 법원의 청산 명령이 그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제책, 그러니까 채권단 간의 협의를 거쳐서 구제책이 나오면 어쩌면 또 다시 회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7차례 연기가 돼서 드디어 2022년부터 지난번에 1월 29죠. 1월 20일까지 모두 총 7차례 법원의 청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헝다의 주인인 쉬자인 창업자죠. 이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청산 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요. 그러면 거기 본격적인 법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지금 헝다 관련 계열사들이 홍콩에 상장한 여러 가지 계열사 지금 한 3개 정도 헝다 자동차, 뭐 물류 이런 주가들이 다 지금 하한가를 쳤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거의 바닥을 쳐서 워낙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많이 어려운 걸로 됐는데 이게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니냐. 왜냐면 그동안 뭐 헝다가 어렵다고 했지만 파산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파산하는 절차로 청산하는 단계로 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드디어 마음먹고 파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 정부 어떻게 하나 중국 경제를 영찬화시키려고 이렇게 부실화된 부동산 기업을 연명시켜주는 조치를 했죠. 금리를 인하하고 지수율 인하하고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 특히 22년부터는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만기가 왔는데 원금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자도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어쨌든 구제책을 해서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했어요. 부동산 경제가 사실은 중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인데 어떻게 하나 연착륙시키려고 그동안 비그웬 중국의 가장 큰 컨트리 가든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까지 사실은 지금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권 부도가 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헝다가 지금 청산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마음먹고 경제 청산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겸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겨서 청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속에서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고조가 되고요. 지금 주식시장도 최저점 역대 3년 이래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800선 조금 넘었고요. 3년 전에는 그래도 3,700 하던 주가지수가 지금 3,700, 800 하던 게 지금 2,800과 800 무너지면서 굉장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중국 부동산은 중국 경제 GDP의 25%부터 30%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까지 속하느냐에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데요. 우리가 25%, 많게는 30%, 연관산업과 30%까지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2023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5.2%로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 경제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30%란 거는 약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 부동산이 경착륙이면 중국 경제가 대충 한 1% 넘게 지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 넘게 떨어지면 5.2에서 1.5 감하면 얼마 한 3.7% 경제가 이렇게 크게 성장률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충격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헝다가 사실 2021년도 문제가 터졌고 2022년, 23년 지금 드디어 24년 지금 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청산한다는 건 그동안 중국 정부가 헝다의 파산을 막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 지방별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동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헝다 같은 경우는 1,200개 넘는 건축인데 이게 올라 못 가면 돈을 다 냈는데 분양 대금 다 냈는데 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분양 대금 다 냈는데 집을 못 받았다. 그래서 헝다는 중국에 있는 31개 본토 성시에 다 회사가 있고 다 올라가는 부동산 건축
인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각 집안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임무였고요. 그래서 헝다 측면에서 사실 쉬자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파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파산하면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는 그렇잖아요. 주주가 출자액만큼 책임을 져요. 그러면 이 헝다 같은 경우는 출자 자본금이 38억 위안밖에 안 돼요. 38억 위안 출자 자본금인데 지금 부채가 얼마냐? 2.7조 위안이에요. 위안. 한국 돈으로 2.7조 위안 곱하기 약 170을 하면 돼요. 그럼 대충 지금 계산해도 500조 되는 부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38억 위안으로 지금 2.7조로 굴린 거잖아요. 그러면 헝다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파산시키면 그냥 내 출자 38억 위안이 손실인 거잖아. 근데 그동안 지자인 가족이 이 회사에서 벌어간 배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청산시켜도 나는 사실 손실 보는 게 없고 출자만큼 손실 보고 끝하고 또 한 뭐 잊혀질만 하면 다시 또 재기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헝다는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자산을 많이 자기 주주의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많이 정리하는 오히려 자기네 이 망해가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나 자기네 이익을 보호하려고 예를 들면 미국의 법원 청산 법원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냈거든요. 그거는 채권단이 마음대로 자기네 자산 처리 못하게 하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거 딱 보고 아 헝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진심이 없구나. 오히려 자산을 어떻게 하나 보호하려고 빼돌리려고 하고 이게 옛날에 그 왕젤리 완다의 왕젤리는 다른 조치였죠. 왕젤리는 이 자산을 예를 들면 1억짜리 막 5천만씩 정산하면서 진심을 보여줬다면 휘잘리는 1억의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5천만으로 팔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막 빨리 부채를 정리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미흡했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조사 들어갔고 구금이 됐죠. 조사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어쩌면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헝다에 대한 희망을 버렸구나. 그래서 사실 홍콩 법원은 그 이전에도 원래 계속 정산 명령을 내리다가 지금 7차례 연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구조조정안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명령 내는데 이게 중국 본토의 제 생각에는 어떤 조율 혹은 중국 본토 정부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지시사항 혹은 어떤 정책 방향하고 다른 행위는 못해요. 그런 거 봐서는 이렇게 명령이 나왔다는 거는 중국 본토 정부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헝다는 이제는 정리 절차를 가는 게 정리됐고 그러면 헝다가 지금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기업인데 앞으로 빅웨이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예를 들면 이런 자세로 나오면 다 정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부동산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70개 주요 도시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 지수를 매기는데 그중에 66개 계속 가격 하락이에요. 근데 지금 헝다가 완전 정상 절차 들어가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해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 기업들이 정산하면서 그 들어간 돈들이 풀려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중국이 지금 지향하는 첨단 산업, 기술 강국, 이런 중국의 몽, 중국의 꿈, 이런 어떤 원천 기술 확보와 이런 신흥 산업, 미래 산업에 돈들이 투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애들은 빨리빨리 정산시켜서 시장에서 조정당하게 하고 그 돈들이 오히려 더 효율성 있고 미래 지향 산업에 가는 건 또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는 오래 걸리는 거죠. 중국 GDP 대표 선수로 그 산업이 대표 선수로 뛰게 하려면 굉장히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근데 당장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안정하게 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무너진다면 당장은 중국 경제가 샥이 있고 멀리를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요 중간에 우리가 바퀴를 갈아탄다고 제가 표현을 늘 해요. 자동차 바퀴 하나는 타이가 구멍이 난 거죠. 바퀴를 갈아탈 때 어떻게 중국 경제가 스무스하게 이 바퀴를 깔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냐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영향이 미칠 만큼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미래 10년에 필요한 부동산을 지금 다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 10%로 막 두 자릿수 성장했고 후에 8%, 7%, 6% 지금 5%대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기에는 연착륙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이런 문제를 지연시켰던 거죠. 어떻게 하나 연착을 시키려고. 그래서 미래 10년을 땡겼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그게 상환할 일밖에 없다. 미래 10년 발전을 내지 미리 땡겼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롱텀으로 중국 경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헝다 이번에 지금 홍콩 법원에서 정산하게끔
왜냐 이게 동의 없이는 이렇게 못 진행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지금 절차적으로 법적 절차적으로는 헝다에 대해서 법원에서 청사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사업체가 다 본토에 있기 때문에 본토 법원 또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전 조율 없이 단독으로 홍콩 법원이 이렇게 하기엔 저는 어려운, 왜냐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 사전적으로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중국 법원 승인이나 이런 거 받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당국의 결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걸 지금 잘 정산이 돼서 특히 아까 분양 대금을 다 냈지만 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작년 4월에 법안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선 청구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대금을 아직도 못 줬거든요. 황당하게. 근데 이런 건설 대금, 건설공사에 주는 그 이전에 분양 대금을 냈던 사람들한테 그 부동산 매수 자금을 장환해라 우선 청구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중국 당국에서 지금 결심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GDP의 1.7% 정도, 1.5% 떨어지는 이 샥을 어떻게 중국 당국에서 스무스하게 다른 성장의 엔진으로 그걸 이렇게 메꿔야 되는가. 그냥 소비 주도형이잖아요. 중국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투자 하락에 따른, 부동산 투자 하락에 따른 이 GDP 감소를 소비 확대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고 수출 확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수출 확대는 사실은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수출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제 11월에 미국 트럼프 대선까지 성공하면 트럼프는 이제 자기 대선에 성공하면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겠다 하거든요. 그럼 수출은 아예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그럼 중국 내수 소비를 빨리 키워서 소비 경제, 중국 소비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떠받쳐가는 이런 소비 주도형 경제로 빨리 체질이 변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고 또 지금 부동산 경제의 이런 경착륙을 보면서 지갑이 잘 안 열리니까 중국 당국은 지금 어떻게 하나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하고 대출을 확대하고 또 농촌 하향, 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농촌에 많이 소비시키고 어떻게 하나 소비를 일으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봐야죠. 근데 일단은 지금 주가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금 양회가 3월에 열리는데요. 지금 지방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월, 2월. 각 지방에서 제시한 성장률을 봐야 되겠지만, 각 지방에서 제시한 성장률을 보면 중국 국내 경제, 국내 문제를 중국 당국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이거든요. 각 지방별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제시하는지 4% 제시하는지 6% 하는지, 이게 그게 3월에 중국 전체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가 되는데, 그때 중국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통은 5%로 보는데 OECD나 이런 세계경제기구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 4.7%, 4.5, 4.7%, 가장 낮게 보는 게 4.2%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열리는 3월 초에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보면 중국 당국이 어떻게 중국 경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게 대충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월, 2월 지방별로 또 발표가 되는 경제성장률 목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어떻게 중국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지, 현재 문제 인식하고 있는지 보이고요. 봅시다. 예. 사실은 2018년에 트럼프 미국 당시 정부가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일으켰죠. 다시 말해서 관세를 엄청 때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관세가 거의 5% 아래, 거의 무관세처럼 들어갈 정도로 관세가 엄청 쌌는데 24%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 품목이 미국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조성했고, 그 손실은 오로지 그 수출입 무역상,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수입상이라든지 중국 기업들 수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무역 규모는 그때 트럼프 2018년 대비 지금은 한 1,600억 달러 정도는 줄어는 들었어요. 근데 흑자 규모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줄어들었나? 그리고 2021년 한때는 또 미국하고 중국이 최대 무역 역대 최고 규모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상황별로 이 무역 데이터는 변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를 60% 때려버리면 무역 장벽이 생기,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두루두루 이런 게 생기면서 중국이 이 수출이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봐요. 만약에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인데 이제 마이크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 제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 생산 제조한 이유는 중국에 생산해서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를 60% 때려버리면 미국 기업이나 이런 다른 외국 기업들이 주요 시장을 미국하고 유럽하는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글로벌 500대 기업이 다 들어가서 중국에서 생산 제조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나 유럽에 수출하는데, 만약에 관세를 이렇게 많이 때려버리면 이런 기업들이 중국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외국 기업이 이탈하냐 안 이탈하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냐면,
뭐냐면 이게 정치적 이념으로 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보통 한국 언론이나 이런 서방 언론, 일본 언론이나 미국, 유럽 쪽 이런 서방 언론은 이런 문제를 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시장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공산당 일당 독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뭐 제 마음대로 해서 법규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걸 보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너무 큰 나라고 31개 성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별로 차이도 크고 또 정책이 중앙에서는 만들어지는데 그게 각 지방별로 가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담당 공무원들이 자세나 인식이라든가 이렇게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방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심천만 한번 가보세요. 공무원들이 정말 선진국 공무원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서비스 자체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나 기업이 와서 일을 잘 보도록 기업이 와 생산 제조 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최저 환경 주려고 엄청 공무원들이 노력하거든요. 대신에 북쪽이라든가 이런 덜 발달한 중국 각 성리는 또 관료가 엄청 관료주의예요. 엄청 그 공산당 관료가 뭐 내가 하나님이다 식으로 기업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성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 중국을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외국 기업이 중국 이탈한다. 그 주요 원인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중국 자체의 원인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옛날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지금 이탈하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옛날에 더 안 좋았으니까. 경영 환경이 옛날에 중국이 더 안 좋았죠. 지금 그때 비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중국 외국 기업이 이탈하는 것처럼 보면은 굉장히 좁게 보는 거고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은 글로벌 환경이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국내 환경이 변했어요. 인력이 너무 비싸졌죠. 그러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노동 밀집형 산업들 있잖아요. 옷을 만들고 가방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노동 월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월급이 싼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당시 이 기업을 할아버지처럼 모셔도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내 할아버지처럼 모실 때 제발 중국에서 남아줘? 못 남아요. 마음적으로 남고 싶어도 왜? 월급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어떻게 그 감당해요, 인력비? 왜냐면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 마진이 되게 낮아요, 10%. 그럼 그게 월급이 10%씩 올라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 밀집형 산업은 2008년 이후로 이미 다 중국을 떠나기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섬유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기전자는 베트남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이전은 2008년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걸 가지고 막 지금 어떤 이념적인 미중 갈등 막 연결시켜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떠나냐 이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4% 관세 없을 때는 우리 이게 경쟁력이 있었는데 24% 관세를 때리면서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중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국에서 할 때는 미국 수출할 때 24% 관세를 맞는데 때려 맞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내가 베트남에서 하면은 그 관세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도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정책 실시한 이유는 미국에 와 미국 제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야, 어좀 중국에서 하지 말라. 미국 와서 생산 제조해라.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미국 돌아가서 미국 국내에 생산하면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차원에서 관세를 때려서 강박으로 중국 나와서 미국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어떤 미국에서 취하는 중국 견제 조치 때문에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3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정책들을 취했어요. 예를 들면 밖에 못 나가게 장기간 못 나가게 한다든가 그 아파트 내 안에 단지 안에 상해 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 봤잖아요. 와, 저렇게 한 도시를 봉쇄하고 아파트 안에 못 나가게 하고 사회주의 때 물고 배고해주지 물고 배가 그걸 못 받으면 굶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또 실제 상해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결국 글로벌 500대 기업이 다 상해 근처에 있고 상해가 중국 상해가 아니라 전 세계 상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상해가 봉쇄가 당하면서 외국인들이 원래는 중국 시장이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나 중국에서 성공하려고 들어갔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해보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했던 이런 봉쇄 정책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마음적으로 타격받았죠.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또 언제 연출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공포 때문에 원래는 예를 들면 상하이에다 공장을 세우려고 했다가 안 되겠네 이러고 가는
그리고 들어갔던 기업들도 마침 내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는 베트남이라든가 혹은 인도라든가 혹은 뭐 다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상해 봉쇄가 땅 터지면서 역시 나는 가야 되겠네. 이렇게 또 더 그 마음을 더 굳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정책 조치들, IT 기업에 대해서 2021년에 했던 제한 조치라든지 게임 산업에 대한 이런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책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 중국 국내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또 뭐 저처럼 중국 문제를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정책을 보고 와 이렇게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나라에서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어떤 정보의 불투명에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모르기 때문에 오는 어떤 공포심이 또 역시나 다른 좀 그 사람 보기에 안전한 그 사람 보기에 이렇게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 투자를 할 때 통계하는 수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외국인 투자는 두 가지로 통계합니다. 하나는 그린 투자라고 해요.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자본을 갖고 중국 국내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그다음 물건을 제조해서 생산해서 중국 국내에 팔거나 다시 해외에 팔거나 이게 그린 투자를 해 FDI. 두 번째는 증권 투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국 거래소 시장에 투자하듯이 코스피나 뭐 코스닥 투자하듯이 중국 상해 증권시장, 심천 중국시장 주식 투자, 증권 주식에 채권 투자하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작년 1년에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았고 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강통, 성강통이라는 게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루트예요. 채널이거든요. 홍콩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후강통, 성강통이라 해요.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하고 중국 상해 거래소 연결된 거예요. 그 후강통, 홍콩 거래소와 심천 거래 연결된 거 성강통이에요. 그 여기를 통해서 외국인이 자본이 들어갔다 투자했다 수익되면 나오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자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약 61억 달러 역대 최저 2017년 최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돈은 언제 다시 들어가요. 생각해봐요. 주식시장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경제가 어쨌든 또 어떤 섹터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으면 이런 자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61억 달러, 올해는 뭐 100억 달러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을 찍기 때문에 또 어떤 자본들은 이 기회네, 주식시장이 기회네, 더 떨어질래도 떨어질 공간 없네 이러면서 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언제든지 이 외국 투자자는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린 투자, 직접 투자는 원가 상승에 따른 이런 산업은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올라오면 또 관세를 어떻게 때릴지 또 다른 어떤 경제적 이런 또 민감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기술 패권 전쟁 무역 패권 전쟁, 어떤 외부적 글로벌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이런 산업들은 또 기업의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또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중국의 어떤 이런 시진핑 지도부가 했던 많은 정책 조항에 실망했다 해서 나간 기업들은 안 오겠죠.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혹시 보는 기업 대표님들이 계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문제를 너무 과대해도 안 되고요. 너무 과소해도 안 돼요. 그리고 편견으로 문제를 잘못 짚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대만이 그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당장 중국에서 뭐 당장 때린다라는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과대돼서 엄청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은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기업이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위험이 크면은 기회가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 기업이 다 이탈한다는데요? 외국 기업이 다 중국으로 나간다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 기업들이 있던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시장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제조 공급망이 잘 돼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때려서 미국 기업들로 미국 와서 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공급망 문제는 짧은 시간에 안 되고 어떤 뭐 관세 정책, 어떤 비관세 장벽으로 때려서 당장 미국의 완벽한 생산 제조 생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문제를 받아 안 되고 또 너무 과소평가도 안 되기 때문에 냉정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거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발생 가능한 확률이 어떤 시나리오 펼쳐질까? 그걸 먼저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이 나간다는 거는 그 큰 시장이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장점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위험은 크지만 그래서 하이 리턴이라는 거예요. 위험이 높지만 수익이 높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질서가 막 지각 변동이 할 때는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변동이 할 때는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공간이 기회라는 거 이런 걸 보는데 내 초점을 더 붙여야 돼요. 다 나간다더라. 다 망한다더라.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각이 큰 변동할 때는 어떤 공간이 생겨서 빛이 들어오는 때거든요. 그게 뭔지를 기업 대표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 머리에서 막 따라가고 그렇다 안 된다더라. 다 나간다더라. 무슨 망할 중국에 투자하네. 거기 공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업이 대표라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똑같은 눈길로 봐야 돼요. 거기다 뭐 어떤 성씨를 붙이면 안 돼요. 왕씨네는 뭐 어떻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 기업이 해야 되는 건 위험과 기회 요 딱 두 눈으로 평가할 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내가 대응책을 찾으면 돼요.